북저널리즘 위켄드 시작합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우리 그 위크엔드의 그 간판 어머. 김혜림 MC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신아람 에디터가 잠깐만 진행을 할게요. 자, 김혜림 에디터 어떤 이야기 준비했나요? 네, 오늘은 가난함, 빈곤 어머.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이슈를 가져왔어요.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네. 결코 웃으면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네요. 그쵸? 네, 다만 조금 큰 스케일에서 이 빈곤을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요즘 국제면 보면 네. 너무 착잡하지 않아요? 그쵸. 폭력, 네. 그리고 다친 사람들, 폐허가 된 도시, 네. 이런 사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가지고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까지 계속되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그 라이브 계속 네. 뜨는 뉴스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지치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좀 위기 상황에야말로 정말 국제적인 협력 또 힘을 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뉴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국제 협력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픈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이 IMF가 소말리아와 36개월짜리 신용 프로그램을 맺고 1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또 이 소식과 함께 좀 현재 전 지구의 빈곤국의 상황, 그리고 북저널리즘의 신간인 지구적 발전의 길고도 느린 죽음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아람 에디터는 소말리아 하면 뭐가 생각나요? 해적이요. 그쵸, 어쩔 수 해적. 없죠. 네, 어쩔 수가 없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그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이제 그 역사가 공격을 있었죠. 공격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그 드라마틱한 작전으로 이제 구출 그러니까요. 작전까지 했던 그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적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고 네. 그리고 제 머릿속엔 또 다른 이미지도 있는 게 네. 저는 사실 그런 광고 볼 때마다 마음이 착잡하고 에, 이 에, 광고가 에. 정말 올바른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소말리아 어린이들을 비춰주면서 자선 네네. 구호 기금을 모집하는 TV 광고들 있잖아요. 네, 많죠. 네,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모습도 떠오릅니다. 맞아요. 저도 일단 해적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해요. 이게 어릴 때는 원피스로 해적을 배우다가 그렇죠. 이제 그 크고 해적이 그 나면은 해적이 아니구나. 소말리아가 진짜 해적이구나. 그쵸. 이런 세상이 밝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이 소말리아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동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의 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네.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바로 네. 그 지역이죠. 그 아프리카 대륙 생긴 걸 보면 오른쪽 중간쯤에 뼈 쪽 튀어나온 그 지역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옛날에는 거기가 지정학적으로 너무 좋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유럽이랑 되게 가깝게 붙어 있고 되게 막 여기저기 오가기가 너무 좋아요. 그 옛날에는 그래서 정말 잘 나갔다고 하는데 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이 8대 항로인 인도양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소말리 상인들, 전 세계 상인들이 모두 여기를 지나치기 때문에 그 무역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하거든요. 네, 좀 서쪽으로는 아프리카에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 에티오피아가 붙어 있고 동쪽으로는 예멘과 가까워서 문화적 교류도 굉장히 잦았다. 네네. 그래서 커피 문화가 한때는 되게 발달하기도 했었고. 그래요? 아니, 네. 저 커피 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제 인생에 소말리아 커피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되게 입체적인 나라였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의 소말리아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정말 갈 때까지 갔고 경제적으로는 정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말씀하셨던 그 번영과 부의 역사는 역사일 뿐인 얘기가 됐거든요. 맞아요. 지금 소말리아가 여행 금지 국가예요. 정말 그래서 이게 이제 딱 이렇게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네. 소말리아를 보려면 구글 맵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좀 이따가도 소개해드릴 그 지구적 발전의 길고도 느린 죽음. 네. 거기에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이제 아프리카의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이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궁금해서 제가 구글 맵을 옆에다 켜놓고 네. 이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지? 라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구글 맵을 켜서 들어가 보면 정말 황량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맞나? 그 불도 없어 보이고 네네네. 집이 막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막 이게 뜨문뜨문 이제 뜨문뜨문 황량한 있고. 벌판에 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여행
가고 싶진 않다. 그죠. 굳이 금지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갈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다른 아프리카의 국가들도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 소말리아는 특히 뭐 누가 반군인지 뭐 누가 해적인지조차 명확하지가 않아서 피하 식별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해요. 와, 그러면 그냥 인생 자체가 일상 자체가 너무 불안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좀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유일한 소말리아의 정치 조직이 2004년에 수립된 과도 연방 정부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상 군벌들이 정치를 장악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내전이 지속되면서 이 알샤바브와 같은 이슬람 계열 반군들이 나라를 장악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산업 기반이나 경제적 요건이 마련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해적이 어떻게 해서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총 맞아서 죽든 해적질해서 죽든 어쨌든 가난해서 죽든 죽는 건데 그럴 거면 차라리 리스크를 걸고 해적질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기회비용이 나은 선택이라는 거죠. 와. 그렇게 되니까 사실 이 뭐 커피 문화가 발달하고 뭐 이런 입체성들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네요. 그렇네요. 와, 근데 사실 이전에 우리 해림 에디터가 말씀 주신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소말리아의 현재는 과거의 번영이나 영광 같은 것은 정말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소말리아 말고도 아프리카가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곳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 지난 7월에도 니제르 반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고 또 가봉에서도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그 상황이나 양상은 다르지만 쿠데타가 정말 많아요. 이 한 연구에 따르면은 1950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쿠데타 시도가 214건이라고 하거든요. 어머나. 그중에 106개의 쿠데타가 성공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성공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성공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쿠데타가 많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일단 민주주의가 좀 제대로 정착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거. 항상 나오는 그 제국주의 시절에 그 작았고 자른 맞아요. 그 얘기도 항상 나오고요. 그리고 그런 정치와 직결된 이슈 말고도 항상 논의되는 게 바로 경제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아프리카가 아직도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프리카 하면은 떠오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이제 TV에서 보이는 기아 상태의 아이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사실 저희 북저널리즘에서 발간한 그 북저널리즘 종이책 시리즈 그 아프리카 스타트업에서 아프리카의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세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경제씬에 좀 주목하기도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그게 아프리카의 경제적 어려움을 판도를 바꿔 놓을 만큼 대단히 커다란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그것은 또 아직 아니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프리카 경제 이거는 정치도 정치지만 너무 문제 아니냐 일어설 가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좀 빈곤들이 정치 체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CNN이 코로나19 이후에 아프리카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쿠데타와 같은 정치적 불안이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직관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나라에 제대로 된 경제 기반이 없이 해외 원조에만 의존하는 경우에 정치가 부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그거는. 생각해보면 제가 물건 팔아서 돈을 받으면 내가 얼마를 받았구나. 이 중에서 국가가 얼마를 떼가는구나. 이런 게 보이고. 그런 투명성이 있죠. 그런데 원조는 또 국가와 국가, 또 단체와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대통령이라서 2천만 원 받았는데 그 중에 1,000만 원 꿀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1,000만 원을 꿀꺽한다는 건 좀 너무 작지 않나요? 제가 좀 소박한 꿈을 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굉장히 소박한 행령이네요. 근데 이게 다 이제 2,000만 원 받았는데 1,000만 원이 김혜림 통장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국민들은 가난해지는 거고.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 김혜림이란 대통령이 독재 정권이거나 무능력한 정권이다. 이러면은 돈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돈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결국 그런 정권들의 생명력을 늘려주는 셈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 무조건 원조라는 게 그 나라를 살리는 길인가라는 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듣고 보니 굉장히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서 이제 IMF가 소말리아에 3년간 해가지고 큰 돈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뉴스를 들고 오셨잖아요. 이러한 국제 원조의 부작용 혹은 우려 사항이 있다라는 걸 빤히 알고 있을 텐데 IMF는 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답이 없는 거죠. 답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와. 이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네네. 소말리아가 분명 옛날보다는 진전과 발전을 이뤘지만 사실 경제, 사회, 안보, 기후 위험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빈곤을 줄이고 또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면서 청년한테 일자리도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은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앞에는 다 알고 있는 당연한 얘기죠. 네네. 근데 그래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이 사이에 좀 너무 간극이 빈칸이 많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들죠. 근데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돈이 없어서 지금 아프리카의 이런 빈곤과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는 것일까? 지금까지 이 기술 지원이나 차관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외 원조가 한 해에만 152조 원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152조 원이요? 네, 그냥 한 해에만. 와, 너무 네. 크네요. 네, 그리고 그 대부분을 이제 빈곤국들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을 했는데 과연 아프리카가 2000년대 초반, 60년대 이럴 때보다 더 잘 나가냐?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네. 네. 사실 아프리카가 한때는 성장세를 보인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1960년대가 바로 그때인데 네. 그때는 아프리카를 굉장히 주목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 코트디부아르가 대표적인데 네. 이때 코트디부아르의 기적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커피, 면화, 코코아 이런 농산물들을 팔아서 60년대 연평균 성장률이 9%, 70년에서 75년 사이에는 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였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코트디부아르가 브라질, 한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이제 발전의 기적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와,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아프리카 국가가 잘 성장하고 있는 기적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국가다라는 식으로 호명이 되다니 상상이 안 되네요. 저는 그리고 한편으로 한국의 발전이 네.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대단했긴 대단했구나. 대단하죠. 네. 그거는. 그래서 네. 이런 기적과도 같은 발전을 보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67년 백악관에서 코트디부아르의 이제 대통령인 펠릭스 우프에부아니에게 찬사를 보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개발도상국이 망했다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코트디부아르를 봐라. 이렇게 그 정도로 정말 그 정도였으면은 네. 사실 코트디부아르가 지금 이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 발전이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IMF가 말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고 원조가 돼서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하면 빈곤 정말 없앨 수 있겠는데? 라는 궤적이 그려지고 그거를 통해서 또 구체적인 방법론이 생기고 실질적인 변화가 보인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을 때 변화가 없었다면, 그리고 때로는 이런 정치적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가 됐다면 제대로 된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두둥. 네, 바로 북저널리즘의 따끈한 신간인 지구적 발전의 길고도 느린 죽음입니다. 근데 이 제목을 저는 듣고서는 네.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 네. 지구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는 건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이 책이 재미가 있고 또 독자님들로부터도 굉장히 좋은 이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네. 길고도 느린 죽음이라는 그러니까요. 이 말이 온 세상의 그 비관을 네. 다 끌어모아다가 그러니까요. 응축시켜 놓은 어우. 것만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제목을 텍스트 활자로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영어 제목으로는 네. The Slow and Long Death입니다. 와, 그대로구나. 그러니까, 길고도 느린 죽음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구적 발전을 내가 방금 알았는데 죽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굉장히 비장한 제목만큼 넓고 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글맵 켜놓고 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되게 구체적인 현실을 알고 싶다. 그리고 정말 이런 현실들이 있구나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군요. 사실 이게 프롤로그에도 언급이 잠깐 되어 있는데, 프롤로그에 이제 해제격으로 이제 글을 쉽게 풀어놓은 글이 실려 있는데, 거기서 첫 문단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한국인들에게 가난한 나라란 대체로 도움을 줘야 하는 이제
그 객체로 그려지거나 네. 아니면 뭐 게을러서 그렇지라는 식으로 이제 납작해지곤 하는데 네. 사실은 그들 안에서도 각자의 양상이 다 다르고 각자의 이야기가 다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또 굉장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왜 지구는 더 이상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짚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보는 국가 이름들도 굉장히 많았고 아, 그래요? 네, 이 지구적 성장과 발전이 언제 가장 크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국이 사라지지 않고 심지어 지금은 왜 성장이 역전되려는 상황까지 왔는지를 짚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북저널리즘의 그 디지털 구독 서비스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는 익스플레인들을 통해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 풍요로웠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요. 잔치 끝났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한 30여 년 정도 네. 이제 그 세계화라는 이름 하에 옷도 먹을거리도 뭐 쓰는 그 뭐 이제 모든 물건들이 다 다이소의 가격으로 살 수 있었던 까닭이 있었죠. 그쵸. 바로 세계의 공장 중국 때문이었는데 이 중국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싸게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쵸. 이 논의가 정말 최근 들어서 여기저기서 특히나 해외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중국,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이 전 세계의 빈곤 감소를 끌어올릴 만큼 너무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쵸. 다른 나라들이 가려진 거예요. 얘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빈곤율 줄어드는 거 봤을 때 우리 지구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다. 착각이었다. 네, 중국만 엄청 발전하고 사실 다른 데 소말리아는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었다라는 그쵸. 건데 네. 이 특히 중국이 21세기의 글로벌 빈곤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는 뭐 중국이 잘 나가는 나라인 게 익숙해졌잖아요. 그런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국 하면은 굉장히 뭐라 그러나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이게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1980년대 중국 인구 1인당 GDP가 세계 최저 수준이었는데 카메룬과 비슷하고 아이티, 레소토, 짐바브웨보다 낮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실감 나네요. 네. 그리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오스트레일리아보다 작았다고 해요. 와. 네, 스페인보다도 작고 와.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이 극빈층으로 분류하는 소득 기준이 하루에 2.15달러 미만을 벌면 극빈층이다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 지표에 따르면 당시 중국 인구의 정말 압도적인 대다수가 극빈층으로 분류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덩샤오핑이라는 지도자가 아직까지 회자가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덩샤오핑이 그냥 중국을 다른 나라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나.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렇네요. 81년에 중국 인구의 무려 99.93%가 하루에 5달러 미만을 벌었거든요. 99.93%. 그리고 그 2019년에는 근데 이 수치가 12% 미만으로 줄었어요. 정말 이거는 역사의 길이 남은 성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중국 인구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2.15달러 미만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92%였거든요. 그 비율이. 근데 이제 0.14%.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정말 눈부신 성장이고 너무 눈이 부시니까 다른 곳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의 성장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전체 세계 평균의 수치에 미친 영향이 너무 커서 다른 빈곤국들이 아직 힘들고 아직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줄어들고 있군이라고 통계가 조작되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겠죠. 착시 효과가 있었죠. 정말. 그리고 정말 사실 그때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원자재가 슈퍼사이클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물건을 만들려면 다이소의 물품을 이제 내려면 뭐 플라스틱도 있어야 되고 석유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원 추출에만 의존하는 국가들이 너무 잘 나가는데 요즘 우리 돈 너무 많이 버는데?
그런데 중국이 서서히 가동을 멈추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 팔아서 먹고 살던 네. 나라들,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제대로 인프라를 갖추고 기반을 갖추고 발전하지 못한 이런 나라들이 그래도 중국이 공장을 계속 돌려가지고 네. 우리가 땅에서 파낸 것들,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들 다 사주니까 그쵸. 그래도 죽지 않겠다, 요즘 살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공장이 가동을 멈춰버리니 더 이상 파낸 것들, 건져 올린 것들을 팔 수가 없어서 이곳에 그 빈곤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실제로 중국이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의 빈곤에 영향을 준 거죠. 와,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글로벌이 다 연결돼 있다, 정말. 정말 연결돼 있네요. 그래서 저자들이 실제로 지적을 하거든요. 사실 중국 성장 아주 잘했다. 한국 미쳤다. 한국도 폼이 너무 좋다. 베트남도 잘하고 있다. 네. 근데 그 이외의 국가들에서 그러한 기반을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인도, 아프리카처럼 우리가 신흥시장이라고 굉장히 주목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반을 닦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돈을 벌긴 벌었는데 돈 버는 방법이 지대 추출이라고 하죠. 네. 자원을 뽑아내서 수출하고 그냥 커피, 코코아, 면화 이런 그 원자재 만들어서 수출하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경제 기반만 마련이 돼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땅 있는 사람, 뭐 지주처럼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버는데 그 원자재를 수입하는 선진국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걸로 나라 돈 전체를 벌고 있었던 개발도상국들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히 먹고 살 방법이 차단된다. 그래서 그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제조업이다. 제조업으로 가는군요. 제조업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빈곤국들이 아직 그 제조업의 기반, 산업화의 기반이 닦이기 전에 벌써 탈산업화가 되고 탈농업화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자가 표현하기로는 열매가 익어가기도 전에 썩어가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가슴에 울리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굉장히 글맛도 있다 이게 있는데. 그 속된 말로 글빨이라고 하죠. 글빨 좀 되시네요, 저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정말로 이 제조업만큼 이 저숙련 노동력을 엄청나게 흡수할 수 있는 것도 또 그만큼의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또 아람 에디터가 익스플레인드도 써줬잖아요. 예, 맞아요. 그 지금까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다 농민공들이 도시로 가서 제조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벌어질 수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중국이 왜 그렇게 싸게 공장을 돌릴 수 있었느냐? 농촌에서 한 명이 해도 되는 일을 5명이서 하고 있었어요.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돈을 거의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벌었잖아요. 아까 우리 해림 에디터가 얘기해 준 대로. 근데 공장을 막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그 노동력이 흡수가 돼가지고 공장을 돌리다 보니 당연히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사실 이 번영이 가능했던 거고 중국이 이제 그만할까 싶으니까 그게 베트남 등지로 넘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 자리를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가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에도 중국 같은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해림 에디터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힘들다라는 게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뭐 아무리 노동력이 많고 그래도 기반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몇 가지 이유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아프리카가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그 일부러 특집 기사를 낼 만큼 젊은 노동력이 풍부한 그 곳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이에요. 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웬만큼 좀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되는 국가들은 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늙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국이 이제 최고죠. 그 분야에선. 정말 정점을 찍었죠. 근데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에 갈 수가 없어요. 일단 소말리아 간다고 쳐보세요. 오늘은 정부군 와가지고 뒤집고 가고 내일은 반군 와가지고 뒤집고 가는데 어떻게 공장을 돌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글을 못 읽어요, 사람들이. 그럼 매뉴얼을 전달해가지고 그 교육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만드는데 최소한의 노동을 위한.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때문에 막 메뚜기 때가 오는데. 그쵸. 메뚜기 때 오고 갑자기 가뭄 들어가지고 공장이 될 물이 없어지는데 그럼 아프리카는 제조업에 적합한 대륙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만큼의 노동력을 흡수할 수 없게 되고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으면 그쵸. 뭐 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저성장, 빈곤국들이 살아날 방법이 제조업인데 네. 그게 안 되는 거다라고 짚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쵸. 정말 비관이 네, 쌓이고 뚝뚝, 쌓이네요. 뚝뚝 묻어나는. 네. 네. 근데 지금 신흥시장이라는 인도 봐도 실업률이 너무 높거든요. 젊은 피들이 갈 곳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2015년에 이제 주정부가 서기직 368개 뽑는다 네. 추문한다고 광고를 올렸는데 네. 지원서가 몇 개 접수된지 알아요? 360 몇 자리면은 네. 뭐 10대 1쯤 하면 3,000명? 230만 개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잠깐만. 엄청나죠? 30만 명이면 대체 아니 와.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외람되지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너무 외람되지만 미쳤다라고밖에 네.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뭐 카타르 항공 이런 기업들이 취업하겠다. 문 엽니다 하면은 이제 오픈런이 미치는 거죠. 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면접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돈을 벌어야 하는데 가서 일할 곳은 없고 그래서 어디에 손을 대냐? 금융거래에 손을 댑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이제 조금 그 기반이 잘 닦이지 않은 그러나 이제 신용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네. 그런 곳들에 가는 거죠. 네. 혹은 이 폭력단체나 반군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죠. 어차피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네. 이거라도 네. 현실이라도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책의 구절 하나를 인용을 해볼게요. 네. 문제가 극에 달하면 불만을 가진 젊은이들은 나라의 주권을 두고 국가와 경쟁하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 집단이나 반군단체의 병사가 됐다. 아이고. 그리고 이런 예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뭐 멕시코와 콜롬비아에 있는 마약 밀매 그룹들 그리고 또 무슬림의 보코하람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말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알샤바브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애초에 이름 뜻이 젊음, 청년 이런 의미래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가 지목한 아프리카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풍부한 청년층, 젊은 노동력 네. 이게 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그쵸. 게 책에서 짚고 있는 내용이군요. 네. 게다가 또 막 기후 위기 같은 미래의 위기들도 사실상 이미 이제 그 농민들을 싸움 붙이고 있고 내몰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정말 지원이나 원조라는 간편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히려 이런 간편한 방식이 그들의 혁신이나 성장을 더욱 막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하게 됐는데 뭐 민주화하면은 돈 네. 주겠다 네. 아니면 뭐 포용적 제도를 만들어라 뭐 자유무역을 해라 뭐 굉장히 이야기는 많은데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돈도 많이 쏟는데 그게 하나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늦더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짚을 때다. 뭐 남의 나라가 가난해지는 건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요즘에 해외 뉴스들 보면 이게 우리나라랑 정말 무관한 게 맞나? 나와 정말 무관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테러리즘까지 다 그런 정치 경제학적 맥락 위에 놓여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우리의 삶은 결국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는 건 결국에 없다라는 걸 그쵸. 우리가 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책에서는 그래서 자 문제다. 네. 이 비관은 다 쌓였어요. 네. 해결책이 이제 듣고 싶은데 네. 어떤 걸 제시하고 있나요? 아 이게 책이 말했듯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네네. 예, 뭐 되게 다큐멘터리 영화 보는 것처럼 전개가 돼가지고 아 제가 여기서 해결책을 다 말하면 스포가 될 것 같고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거칠게만, 애끼시나요? 예, 거칠게만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네네. 아예 국가를 다시 세우는 게 낫다. 아. 사실상. 왜냐하면 중국의 사례, 한국의 발전 이런 여러 성공 사례를 조합해 봤을 때 지금 이거를 유지하면서 가는 방법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 외우고 뭐 하나 외우는 식의 원조 이런 거 하지 말고 전반적인 재근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짚고 있거든요. 오. 그게 없으면 사실상 그냥 다 멈출 거야. 그냥 지구의 발전이라는 게 사라져 버릴 거야 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쾌하게 들리기는 해요. 네. 근데 되겠나? 아,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생각을 이 저자들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제안이 비현실적인 걸 안다. 아, 우리도 알아. 네, 우리도 알아. 그런데 지금 상황에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만 한다면, 메두사의 두 눈을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저 돌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난한 국가에 없는 게 돈만이 아니라 이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엮여 있음을 좀 이 책을 읽으면서 다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렇죠. 지구적 네. 발전의 길고도 느린 죽음. 네, 이번 라디오 들으시면서 관심이 생겼다면 한 번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책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내용이 네. 재미있다 보니까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사실 저희 북저널리즘이 아니면 어디서 또 이렇게 소개하겠나 맞아요. 싶기도 해요. 네, IMF 소말리아 원조 소식에서 출발해서 그 얽히고 설켜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빈곤국의 현실 그리고 해결책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북저널리즘 위켄드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위켄드에서 만나요.